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박상훈 공간과 미래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내 메르스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확진자도 8명 추가로 확인돼 총 환자 수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진행된 메르스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지금 상황판에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99명으로 늘었고요. 예. 그중에 사망자가 7명입니다. 오늘 1명이 추가가 돼서 7명이고 그렇습니다. 확진자 중 최연소자, 바로 어제 나왔죠. 16세, 최고령자는 83세고요. 격리 대상자는 무려 2,5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 2명이 퇴원했고 지금 9일 휴업 예정학교는 1,970개가 됩니다.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진정될 국면을 보였는데 네. 매일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주가 역시 고비라고 그런 봐야 생각이 됩니까? 들고요. 이제 확진자 8명을 좀 추세 분석을 좀 네. 해보면요. 8명 네. 중에 3명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감염 확진이 됐고, 예. 이제 우리 말 많이 했었죠. 이제 14번째 환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분한테서 감염이 됐었는데, 이 3명 중에서 1명은 이제 부자인데 엄밀히 말하면 10대 고등학생이 삼성 서울병원을 통해서 이제 감염됐기 때문에 이제 10대 환자도 여기 3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2명, 1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1명은 대전 건양대에서 16번째 환자한테 감염된 3차 감염자고요. 2명은 한림대 동탕성심병원에서 15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각각 1명씩인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각각 1명이 나오면서 이분들은 6번째 환자를 통한 3차 감염자로 나와서 이제 아직까지는 3차 감염자로만 나와 있는데 실은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왔던 그 10대 소년과 아버지를 놓고 약간 의견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자가 모두 한 번에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느냐, 아니면 14번째 감염된 건 아버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이 10대 이 고등학생 환자가 감염됐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10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4차 감염자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의료계에서는 크게 다 3차 감염자로 봐야 된다 해서 이 오늘 추가 확진된 8명 모두 아직까지는 3차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처럼 메르스 기세가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또 늘었고요. 추가 사망이 나왔습니다. 네, 확진 환자 8명이 늘어서 100명에 육박을 했죠. 네. 김철준 기자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7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6살 여성 환자가 숨져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판막 질환으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했다가 제2 슈퍼 감염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8명이 늘어 95명이 됐습니다. 2차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14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사흘간 머무는 동안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도 2명이 감염됐고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건양대병원에서도 각각 1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격리 대상자는 2,500명을 넘어섰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확진자들이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과 김제 미래방사선과 의원, 김제 한솔내과 의원, 옥천 제1의원, 옥천 성모병원, 그리고 을지대병원 등도 거쳐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은 폐쇄 격리 조치됐습니다. 한편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강원도에서도 2명의 1차 양성 판정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예, 김철중 기자와 전화 연결해 네. 봤는데요. 일단 확진 환자 수가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 23명으로 급격히 늘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일단 8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 서울병원이 3명이었고요. 그렇다면 3차 감염인데 서울 아산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성모병원 뭐 초반부터 이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6번째 환자라는 걸 밝혀줬고 이게 3차 감염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빠르게 통제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데 어쨌든 이런 큰 병원에서 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예. 왜 걱정이 되냐면 우리가 삼성 서울병원도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의 대형 병원에 마찬가지로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아침에 이 서울 아산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 언급되자마자 예.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 환자 발생하고 있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 네. 소위 말해서 5대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병원들이 다 들어갔고 지금 연세 세브란스 예.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서울 아산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추가가 돼서 그렇죠. 어제까지만 29개였는데요. 네네. 계속 지금 이렇게 안전한 병원은 이제 앞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가 29개였고 오늘 또 3개가 추가됐잖아요.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병원, 큰 병원을 가려고 하면서 여러 병원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네. 예. 이런 과정에서 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거쳐가다 보니까 네, 낫질 맞습니다. 않으니까 또 네.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또 문진을 받고 진료를 받고 네. 그러는 거죠, 지금. 조금님께서 이제 뭐 큰 병원, 대형 병원 얘기했는데 빅5 병원 같은 예. 심각한 게 전국에서 오죠, 사실은. 서울 삼성병원이 심각했던 것은 뭐 서울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워낙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염이 일어날 경우는 속도가 확산되는 속도가 전국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다음에 범위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조금 전 속보에 서울 아산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도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네. 일반 동네 의원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려들고 또 서울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병원의 슈퍼 감염자 14번 환자에서 감염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형병으로 전파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좀 어떤 병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강했을 건데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정말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빨리 공개를 했어야지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서 자기가 노출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거고 그럼 인지가 된 부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밖으로 운동을 가시는 분이 있고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증 환자들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다니시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보 공개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좀 미숙했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야기되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시죠. 네, 본인이 자가격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어제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그 삼성병원에 갔다 왔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호자 분명 6살이면 보호자 같이 갔을 텐데 보건당국에서는 6살짜리 여아만 감염이 됐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만 물어보고 네. 같이 간 보호자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보호자께서 괜찮으시냐라고 확인을 하는 걸 보면서 대응이 점점 늦구나, 점점 주먹구구식이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보를 진작 공개했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어제 전북 김제 네. 그 사건이 이제 59살 이 남성은 자기가 삼성 서울병원 다녀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SNS 통해서 삼성 서울병원을 알고 있었지만 예. 이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런 감염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순창에 먼저 한번 뭐 떨썩하지 않았습니까? 순창 할머니 있었고 그 할머니를 진료했던 의원 부부가 또 필리핀에 여행 갔었는데 그걸 연락했네 말았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북 지역에 다시 또 지금 오늘 화제가 되는 건 이 김제입니다. 김제에서 나온 이 A씨 59세인데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에 병문안하러 갔다가 이제 다시 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감염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그 메르스 병원인지를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기에 좀 정보 공개가 투명성이 됐다면 스스로 좀 주의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런 환자들을 통해서 확진 환자들을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삼성 서울병원 다녀왔다 하고 예. 보건당국이 알렸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뒤늦게서야. 그렇죠. 근데 나흘 동안 수많은 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환자분들이나 환자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네네. 자기가 그 정도의 그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요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독감보다도 약한 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을 안정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추세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고 6월 10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기는 좀 일찍다. 그래서 많은 노출 가능성이 되신 분들은 자가격리에 좀 협조해 주는 것이 또 옳은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추가 확진 그리고 사망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전문가를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메르스가 지금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된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죠. 저희가 정희진 고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속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망자 나오고 있는데 네. 병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안전한 병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 가기가 점점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환자의 노출이 되었던 그런 환자 발생이 있었던 병원하고 지금 실제로 환자를 받아서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 다 혼란스럽게 환자들한테는 모든 병원이 다 메르스의 위험 지역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그 혼란의 원인인 것 같고요. 네. 네, 오셔서 지금 환자가 지금 어차피 병원과 기관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은 오셔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거기 지금 방침에 맞게 진료를 하게 되는 거고 다른 그런 게 전혀 없는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셔서 본인이 지금 문제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원화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예, 완치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발병했던 사람들, 완치가 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완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환자가 워낙에 문제였던 게 대부분 열과 동반된 호흡기 증상인데, 일단 열이, 48시간 이상 열이 없고, 또 저희가 하는 확진 검사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2번 이상 검출이 안 되면, 이제 그 환자는 다 나은 거고, 전염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각 질환에 맞는 대증요법이 최선입니까? 현재로서는? 아니,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독감 때 타미플루 같은 이런 특효약이 지금 없다는 거지, 지금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로 치료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환자들의 호전이, 다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만성질환자들한테 사망률이 높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런 항바이러스제 안 쓰고도 호전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병에 걸리면 지금 중동에서 얘기하는 그런 높은 사망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환자 발생에서는 사망률이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메르스에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까지 하면 거의 빅5 병원이 거의 다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령자분들 병원 가기 자체를 좀 꺼려 하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시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병원에 노출력이 있으시면 보건소를 통해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이 진료가 가능한 큰 병원에 가셔서 해당 병원에 노출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문력이나 이 노출력을 속이시고 그냥 개인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점점 노출되는 병원과 의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 본인한테도 손해이고 의료계에도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진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진 고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학부모님들 여러 우려도 커지면 기업계도 지금 비상사태
뭐 대책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네. 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예, 아마 그러니까 메르스가 절대로 사업장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정무과장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 쪽으로 메르스가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침투를 막는 방법을 했는데 공장에 지금 열 화상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서 일단은 이제 뭐 체온계 재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예 공장 내에다가 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마치 공항에 이렇게 들어올 때 네네. 입국 체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사업장의 침투를 막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몇몇 기업들도 이미 행사들 취소한 거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WHO 합동조사단이 어제부터 입국을 네. 해서 이제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내 메르스 전파 원인 양상 조사를 해서 이번 주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네.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WHO에서 온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양상이 중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026명으로 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3위,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치고 2위에 지금 등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중동 국가하고 감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증요법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하는 게 전부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 WHO의 반응은 우리나라가 이제 초도 대처에 비해서는 앞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좀 나아지고 있다. 네. 전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말씀에 도움을 드리자면 WHO가 경보를 내리는 게 6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1단계는 가축 간의 전염이 일어났을 때, 2단계는 가축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이가 됐을 때, 3단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데 아주 소규모 제한적인 집단, 네네. 이 4단계는 이 대규모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발생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거나 이동을 자제시키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 3단계와 4단계에 걸쳐 있는 듯 보이고요. 네. 5단계 들어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전염성이 한 국가를 떠나서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상황. 네. 6단계는 이게 소위 말한 대유행병이라고 하는데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까지 전염이 되는 상황. 이렇게 6단계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단계에서 4단계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WHO에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보기에는 머물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아마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몇 단계 정도에 와 있는지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테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전파한 원인도 지금 규명을 하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병원에서 어떻게 전파됐나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기 전염이 과연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공기 전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네. HWO가 그것도 들여다 봅니까, 그걸? 일단 보건당국에서 이번 주말까지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에어컨이나 그런 공기 관련 시설 통해서 바이러스 전염됐는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으로 어제 10대 감염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병문안으로 온 학생은 없었고 하지만 학생 자체가 중증 질환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렵긴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보면 사실 14세 이하의 어린애들은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그 연령이 확인된 통계를 보아도 40대 이상의 환자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30대 이상, 40대 넘어가는 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렇게 연령과 나이를 가려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는 없다라는 예. 게 일단 중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타나냐는 의문증이 당연히 생기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의 경우 아무래도 면역 상태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 좋다 보니까 네네. 증상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감염이 응급실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장년층에서 전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병원에 가는 연령층이 대부분 40대, 50대, 60대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아까 인과관계가 CG에서 확인이 안 봤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도 꽤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때가 처음 나왔고. 정부 발표가 네. 이제 10대, 20대는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저항력이 노년층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고 10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것이. 설명을 드리면은 중동에서 집계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집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들은 자연히 집계에서 빠졌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걸로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5번 환자가 의사 중에서 확진이 돼서 감염된 환자였는데 지금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메르스에 걸렸을 때 증상이 어땠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나는 게 이제 주고요. 병의 증상인지 치료약의 증상인지는 모르지만 부작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그러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제일 심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겠어요. 식욕이 일단 없고요. 속도 불편하고 그 처치의 부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설사를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독감을 그러니까 통증격도 7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3, 4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하지 쪽에 더 심했습니다. 하지. 그러니까 다리 쪽에가 더 심하고 주로 무릎이랑 허벅지 쪽에가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열이 있었고 소화 장애가 있었고 근육통이 있었고 하지만 독감에 비한다면 독감이 한 7 정도라고 한다면 한 3, 4 정도. 자신의 경우, 물론 자신의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의사니까 더 잘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근데 같습니다. 14번 환자 있지 않습니까? 예. 평택승모병원에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그 강남 터미널로 옵니다. 터미널로 왔는데 거기서 119를 부릅니다. 119를 타고 삼성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 걸려서 도저히 안 돼서 큰 병원 가야겠다 해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남부터미널에서 119를 부를 정도면 통상 감기 몸살이 심하다고 119를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혼자 올라왔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119를 부를 정도로 통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119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완치 환자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걸 보면 정말 완치에 대한 희망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메르스 백신이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대증용법과 치료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백신이랑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굳이 백신을 만들 필요도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RNA 그 바이러스의 성질상 변이가 워낙 잘 일어나기 때문에 딱 맞는 백신을 만들기 어려웠다라는 정설이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가 잠깐 좀 끼어들면 유행성 출혈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야산에 들쥐들에게 옮겨지는 질병인 바이러스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는 백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발견하고 이걸 치료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메르스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가지고요. 개발이 좀 더뎌졌고 특히 2002년도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했을 때도 빨리 이거 백신과 치료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강력히 드라이브가 걸리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사스 환자들이 급감해서 사라지면서 이것도 지지부진됐어요. 이런 시장 논리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 혹은 또 이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산 동아사이언스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상담부터 수사까지 전담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막는 제자리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쯤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설마 나는 안 속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 주소를 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버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당했다면 일단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빼갔다면 10분 안에 조치를 해야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담당 기관이나 부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길고
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이 골든타임 10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118,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진흥원 신고번호 이 118로 전화를 하면 사이버 범죄 전담 경찰관이 상주해 있어 상담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메르스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예. 이제 내수에 대한 우려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서울청산에 마련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찾아서 내수 관련해서 좀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메르스로 인해서 소비라든가 관광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이 경제 활동에 파급 영향도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골든타임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관광 쪽에서 충격파가 상상 외로 커져서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중화권 여행 포기자가 2만 명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제 전해드렸죠. 7월 기준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지금 45,600명입니다. 하루 사이 25,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늘었었고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6월 한 달 동안 거의 중화권에서는 10만 명 정도가 예약 취소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커들이 지금 이미 내수에서 차지한 역할이 상당히 크고 국내 유통업계가 또 이 큰 파이를 맞춰서 설비도 많이 늘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구멍이 나게 된다면은 일단은 안 오는 그 수입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게 다 유유 시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관광적인 문제도 크게 부각된 것 같고 소비 부분도 어제 많이 잘 전해드렸었는데 웬만한 지금 대형 마트들 매출이 주간 단위로 30% 가까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놀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의 관람객 뭐 급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이제 특단의 대책 뭐 이런 네. 표현을 쓰면서 하지만 적극 특단의 대책에 나선 것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봤자 우리 뭐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화에서는 금리 인하 쓰고 재정에서는 추경 쓴다는 건데 실은 이것도 그 전제가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전제 하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그래도 어제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적어도 아마 네. 추경이나 금리 쪽에서는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네. 주 내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박종규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0.95,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다는 말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한다. 근데 우리 지금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닿아지니까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에 위축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저축률을 보니까요. 저축률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돈을 말하는데 이게 거의 한 3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재적인 소비 역량들은 누적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쓰려고 해도 지금 경제적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해외로부터 주식이나 이런 배당금을 통해서 금융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충분히 소비 여력은 있지만 이것이 해외 관광이나 내수가 메르스 때문에 받는 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메르스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소비 진작 대책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예. 대책본부, 그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예.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보. 좀 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14일 방미 계획이 네. 연기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청와대 내부나 정부 인사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뭐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3일 날 이제 회의 때도 기본적으로 뭐 환자 수가 그 당시 18명 수됐는데 15명 기본 숫자마저도 확인이 좀 잘 안 되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매주한 갤럽 여론조사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냥 드러났죠.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메르스가 좀 주고 갔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네, 무기력한 정부 대응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내각의 위기관리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 초동 대응이나 이런 데 좀 실패했다는 데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리더십의 부족이 발을 키웠다는 아닙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고 격려 수용하고 그리고 공개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화가 크게 번지지 않았지. 그걸 나는 가장 큰 이 내각의 잘못으로 보고 있어요. 네, 내각의 잘못이다. 저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 얘기는 사실 좀 뼈아픈 부분이 이게 이른바 이제 친박 좌장 아닙니까? 네. 이 이제 현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여의도내의 가장 핵심 기둥인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만 안 했지 내각의 총체적 문제다, 리더십 부족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민심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서청원 최고 입에서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서청원 대표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국민들은 서 대표보다 한번 나와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복귀는 이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면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별거 아닌 문제가 확산되는가를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어제라도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지휘하는 모습은 좀 보기가 좋았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중심으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떤 조기 수습해야지만이 뭐 경제든 뭐든 간에 이게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만약에 지금 4차 감염자가 나온다든지 지역 내 감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라의 어떤 기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단한 대통령과 청와대, 뭐 정부 모든 관계자들 위기감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통령인가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인 거를 보면 국민들의 불안이 이제 극에 달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께서 자주 나신 그 현장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업무에 막당 지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지휘력을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장을 또 이렇게 매번 방문해서 공무원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은 초기 대응 미흡했다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할 시기는 이제 지났죠. 그게 아니고 메르스의 고비가 언제 올 것이고 언제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메르스 발병 국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지 초기 대응을 가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지 따지기엔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은숙 변호사께서 방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초동 대처 미흡, 늑장 대처에 대한 민심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 이제 어제 또 대책본부를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대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권을 부여받고 즉각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전문가팀에 정권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 시의적절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책본부가 5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적어봤는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종합대응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그 중에서 두 번째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모든 정권을 주는 이런 발표를 범대책본부에서 하셨으면 그럼 범대책본부가 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건지 이 많은 또 이 5개 대책본부 안에서의 또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패스한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저 고위공무원직에서 무엇인가 이런 위기가 상황이 발생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청원 전 대표의 말씀이 저는 이게 뼈아픈 이야기인지 아니면 당연히 나와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 내부에서 일어나야지만 제대로 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개인적인 개념입니다만 7, 8월 달에는 소폭 개각이라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수홍 박사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복지부나 일선보건소,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이 문제 메르스를 담당한 직원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내려오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정말 대책본부가 5군데. 예, 다섯 정말 군데. 헷갈리겠네요.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지휘하는 건지 문영표 장관이 지휘하는 것인지
박인용 안전처장이 지휘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그 에서 지휘하는 것인지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어제 그저께 우리 그 총리 권한 대행 기자회견 때도 참고는 복지부 장관이다. 참고는 복지부 장관이면 복지부 장관이 이 기자회견을 해야지 또 총리 권한 대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들이 헷갈리는 문제도 있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부터 이제 혼란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좀 개통을 좀 일어나야 명확히 해서 되겠다. 컨트롤 타운은 어디다. 네. 그럼 방역 문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한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인데 집에 뭐 자가격리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경제적 지원 문제는 뭐 어디서 한다. 이런 문제를 명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TF가 한 5개 정도 되면 저라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매뉴얼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세월호 때도 아마 똑같은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 이유도 없습니다. 가령 팬데믹, 그러니까 유행성 질병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하게 써서 이러이러할 때는 병원을 공개한다. 가령 주의 단계에서 뭐 경계 단계로 갈 때는 당연히 공개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 되고요. 뭐 어저께 많이 나왔던 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신상 정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역시도 어느 경계태세에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써놓으면 누가 판단할 것도 없고 뭐 전권을 부여할 것도 없고 본부를 차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나서고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 나가는 것도 심각 단계에서는 이제 정부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지자체 단체장이 한다라는 거를 몇 주씩 매뉴얼에만 담으면은 실은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팬데믹 유행성 질병에 관한 매뉴얼이 굉장히 허술한 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다시 정치적 논리, 다시 누구가 전권을 갖고 있나, 명령이 뭔가를 또 대통령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문제는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이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뭐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딱 한 분에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평택의 유이동 의원이 평택이 지금 제일 문제가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이 유이동 의원이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 게 당신은 복지로부터 능동 감시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를 직접 한번 유이동 의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유이동 의원의 질의부터 들어보시죠.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 감시자입니까, 장관님? 예, 문영표 장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저 얘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저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 게 이제 병원이 폐쇄가 되고 환자가 5명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 5명이 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 사흘을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300km 된 경주로 가세요. 그 당시 확진자는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대책이 전국에서 9명밖에 안 되는 이 9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5명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3일 동안 멍하게 있다가 그다음에 300km 된 경주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이 서울에 가깝습니까? 경주에서 가깝습니까? 서울이 가깝죠. 복지부 장관 서울이나 세종시 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대책 평택 성모병원에 5명의 중환자가 있었고 병원은 폐쇄됐고 이 사람이 갈 데 없어 3일 동안 가만히 있었고 300km 떨어진 경주로 갔다. 두 번째 지역구 의원이 그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보건소에서는 얘기하고 복지부에서는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백 번에도 의원이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랍니다. 겨우겨우 됐더니만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다. 문제는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될 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바로 유이동 의원이 겪었던 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그게 바로 거점병원인데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만약에 이런 몇 단계에서는 거점병원을 전국 17곳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거점병원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행성 질병에 거점병원을 언제 정해야 될지 어떤 병원이 거점병원인지를 못 정하고 있고 아직도 거점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작은 디테일 쪽으로 가자는 게 거점병원만 미리 거기에 명시해 놨으면 그 병원에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아가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환자가 경주까지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었어서 계속 컨트롤 타워 매뉴얼 무슨 기사에만 매년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해도 끝끝내 그거를 안 적는 이유를 참 크게 답답하다는 네, 거죠. 현장에서는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네. 바로 이런 얘기, 문영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질의해서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주가 맞는 겁니까? 저주를 뭐 일부러 내리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정철진 선생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터진 적이 있어서 반복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순서를 정해놓는 것인데 굳이 왜 매뉴얼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제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주면 매뉴얼 없이도 이것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결정권을 해서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길 두려워하고 이런 게 현재는 문제죠. 매뉴얼을 만들 만한 국가적인 대유행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관련자들의 그 무책임한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상 카지노 등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받은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가 내국인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자고 밝히는 등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크루즈 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66%가 카지노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지역 갈등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상당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도박 중독 유병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5.4%로 영국, 호주 등 외국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감독기구가 설치가 되고 통제와 그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그게 같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연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무더위 입맛이 없을 때 한국인들에게 고추장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냥 먹어도 좋은 현미가 고추장을 만난다면 어떤 맛일까요? 오늘 이 고추장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처럼 스트레스와 무더위에 지칠 땐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매운 음식이 최고죠. 특히 고추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나 고추장에는 나트륨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마음 편히 고추장을 즐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짠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간도 떼지고 해서 그냥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의 힘은 바로 고추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빠진 식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제 건강까지 생각한 기능성 고추장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집니다. 먼저 기능성 고추장을 즐긴다는 고추장 마니아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피트니스 클럽.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선수 홍주현입니다. 우리가 찾은 고추장 마니아는 각종 대회의 수상 경력이 화려한 피트니스 선수 홍주현 선수인데요. 몸매 관리를 위해선 운동은 물론 식단 조절이 필수일 텐데 고추장을 즐긴다고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이제 식단 조절이나 뭐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매운 음식 마니아. 하지만 자주 먹으면 매운 음식의 나트륨 성분 때문에 몸이 부어 고민이 많다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신만의 비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식탁에서 그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홍주현 선수가 즐겨 찾는 점심 식단은 비빔밥. 고민 없이 고추장 듬뿍 넣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고추장이 조금 몸에 더 많이 좋은 고추장이고 제가 먹기에 아주 적합한 고추장이죠. 과연 어떤 기능성 고추장일지 궁금한데요. 이 고추장의 비밀이요. 이 고추장의 비밀은 순창으로 가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받아주세요. 네, 홍주연 선수가 즐겨 찾는 고추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라북도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추장의 고장다운 정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집안 곳곳에 장독들이 가득, 고추장의 마을 잡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저는 지금 순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주연 선수가 준 힌트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안개? 밤안개. 힌트는 단 하나, 밤안개. 그 속에 담긴 고추장의 비밀을 찾아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장독 구경하는데 좀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고추장이에요? 일반 고추장? 예, 찹쌀고추장. 전통 고추장. 와, 색깔이 진짜. 아름다운 빛깔의 고추장.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제가 한번 콕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했나 봐. 어우, 매워. 제가 매운 음식에 약해요. 찹쌀고추장 좀 칼칼하니 매콤해요. 그게 특색이에요. 톡 쏘면서 알싸한 맛이 나는 거. 위장을 보호해준다는 찹쌀이 들어간 찹쌀고추장에 매콤함과 구수함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또 다른 고추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보리고추장이에요. 이건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보리고추장은 이렇게 가마스러우면 검붉은 색깔이 나오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보리고추장은 고혈압과 대장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매실고추장도 장독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매실고추장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맛이 어떤가 한번 느껴보시죠. 그다 매워서 울었네 이제. 매실 이 맛은요. 저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밀가루 대신 쌀을 넣는 고추장이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다양한 재료들을 첨가하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졌습니다. 기능성 고추장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고추장을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쪄서 건강 고추장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힌트가 밤안개예요. 밤안개랑 고추장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현민 씨가 부르는 노래 밤안개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밤안개가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째 더 오리무중이 된 것 같죠? 여기 건강 모델, 피트니스 모델이 양껏 먹어도 문제가 없는 몸매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 네. 또 하나는 밤안개. 밤안개. 네, 이 두 가지 힌트를 얻었는데 혹시 건강 고추장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이곳은 고추장을 대량 생산하는 한 공장인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포대 발견! 현미. 현미요? 예, 한번 보시죠. 오! 이게 현미. 이래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섭취한 음식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여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을 많이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현미라는 원료를 선택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바로 현미의 칼륨 성분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 고추장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철분, 칼륨, 칼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 짠 성분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추장에 이런 현미를 넣는다면 그 칼륨의 기능에 의해서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염도를 낮출 수 있는 작용이 있겠지요.
현미에 포함된 칼륨 성분이 고추장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냥 먹어도 좋은 현미가 고추장과 만나면 슈퍼곡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효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홍주연 선수가 고추장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 그리고 그 중심에 당당히 서 있는 고추장. 이제는 다양한 기능성 고추장들로 맛과 건강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